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3일 금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하락이 좀 더 자연스러운 날인데 하락 준비를 다 해놨는데 보시다시피 안 간 거죠. 못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죠? 아래쪽으로 갈 준비 다 해놓고 갔어야 될 날인데 못 갔으면 이제 위쪽으로 상승 가능성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가 저항을 누적시켰던 게 저항이 아니고 이제는 이 자리가 지지력이 된 거죠. 튼튼한 지지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오늘 밤은 이제 또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알고 보니 저항을 누적한 게 아니고 지지력을 쌓은 거다. 지지력을 쌓았으니까 오늘 밤에 매물 소화했으니까 가야 된다. 예. 위쪽으로 이제 오르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좁은 구간 안에서 3, 4거래일째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확확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물론 이제 여기서 어딘가를 넘어가야지 이제 그래야 이제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오르는 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렇게 매물을 소화해 놓고 저 정도 했으면 저 구간에서 저 정도 매물을 소화했으면 이제 남아있는 매물이 없다, 더 가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모르죠. 이 자리인데 이 자리 결과적으로 여기 4월 26일부터 해갖고 한 5월 5일까지 해서 오랫동안 저항을 누적시켰던 자리인데 한 3, 4거래일 정도 지금 저항을 소화한 어떤 매물을 소화한 꼴이니까 뭐 일단 더 상승할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해도 그다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는 일주일, 2주일 버텼는데 여기서 4거래일 만에 올라간다 말이 안 된다. 그렇게까지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이 거래량이 좀 시원찮긴 하네. 이런데 몇 거래일 저기 일주일 가까이 놀았던 1, 2주일 가까이 여기서 놀았던 자리인데 이 정도 거래량으로 넘어갈 수 있겠어라는 의심은 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종가상으로 넘어가기로 일단 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밤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자리 넘어가면 이제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거고, 오늘 밤에 못 넘어가서 또 답답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또 박스권에 갇히겠죠?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는 요 정도 하면은 다 될 것 같아요. 뭐 나스닥도 공통입니다. 숫자만 달라서 그렇지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었는데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면서 지지력이 이제는 지지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고, 어딘가 무거운 저항 13,000 부근에 다가섰죠. 이런 자리를 테스트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 어떤 나스닥과 S&P의 어떤 그 높낮이 차이가 조금씩 있었죠. 그러니까 나스닥으로 치면 13,000자리이고 S&P로 치면 4,175라는 자리가 어떤 둘이 좀 비슷한 레벨인데, 나스닥이 최근에 좀 약했었는데 어젯밤에 좀 올라오면서 그래도 이제 나스닥과 S&P의 키높이가 좀 비슷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중요한 날인데 올랐으니까 더 오를 수 있다라고 그냥 봐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의 평단가 생각하셔서 본인의 평단가가 위협받는다 그러시면은 하방 포지션은 도망가시고, 뭐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버티시고, 어쨌든 아직까지 뭐 반등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뭐 해결된 거 없으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하락시킨 저런 원인들이 해결된 거 없으니까 뭐 특별한 쫄리는 거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이제 왜 갑자기 증시가 갑자기 올랐냐, 이렇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좀 찾아보자면은, 여기 보시면 민간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그 한마디 드리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이제 시장이 상승한 건데 이제 그런 핑계를 그냥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좀 핑계가 좀 그렇습니다. 핑계가 조금 좀 구차하네요.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어젯밤에 그죠? 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IT 빅테크가 역시나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을 거고, 이런 모습 보면 일단은 금리를 의식했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봐라,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진다라는 핑계로 시장이 올랐으니까 나스닥이 강하게 올랐네. 뭐 이해는 되는 설명이긴 한데, 아무튼 어젯밤에 그런 그 핑계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좀 이상하다고요. 뭐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됐냐? 고용지표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가 이게 이제 12만 8천이 나왔어요. 예상치가 30만인데 12만 8천 나왔으니까 반토막이 넘게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야, 이거 고용지표가 맛이 갔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늦춰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 증시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좀 핑계가 좀 그렇다라고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지표임은 틀림없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그 기준이 뭡니까? 고용과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젯밤에 고용이 좀 부실했으니까 금리 인상이 늦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거는 어젯밤에 그래서 이 고용 지표를 갖고 뭐라고 했냐? 브레이너드하고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누구야? 뭐 로레타 메스터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두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라 했는데 9월 금리 인상 중단은 어렵다. 계속 올린다라는 겁니다. 클리브랜드 이 사람도 뭐라고 했냐?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연준 위원들 나와가지고 더 빨리 올린다 그리고 중단 없다라고 하는데 무슨 너무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냐. 솔직히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다라고 뭐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조금 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고요. 제 이야기는요. 예.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연준 이야기 하면서 참 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어젯밤에 NG가 좀 많이 났어요. 안 그래도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머릿속에 저도 정리가 잘 안 돼갖고 NG가 많이 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뭐냐면은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연준이 두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 하나는 물가 안정, 하나는 고용 안정이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물가 안정을 연준이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 두 개가 상충하면 고용은 갖다 버린다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했더니 왜 그러냐라고 어젯밤에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리플에 답변은 달아놨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더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식의 의심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투자자로서 당연히 이 모든 것에도 다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궁금한 거, 이런 궁금한 점은 정말 긍정적인 그런 겁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하죠. 왜 연준이 인플레를 더 중시하게 생각할까? 사실 근데 여기에 대한 거는, 약간 좀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화폐 가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약간 역사 얘기 조금 하다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통화 시스템이 어떤가요? 근본이제, 음본이제 이런 거죠. 어떤 물건이 있어요. 어떤 현물이 있는데 이 현물을 베이스로 해서 이 현물 가치를 베이스로 해서 지폐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화폐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언제부터였어요? 이게 옛날부터 쭉 이어지다가 이게 언제 끝났습니까? 71년인가 닉슨 쇼크 나오면서 근본이제가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근본이제가 끝나버린 이유는 뭔가요? 뭐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의 달러 지출이 뭐 너무 심했다라든가, 혹은 미국 경제에 비해서 뭐 마셜 플랜 이런 걸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나 일본의 경제가 다시 급성장하는 것도 달러 가치를 좀 물말아본 것도 있고, 뭐 등등 그 외에 뭐 미국의 정치적인 파워가 약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합쳐져서 미국 니네가 달러를 갖고 가면 금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거 니네 지킬 수 있겠어? 라는 어떤 전 세계적인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 의심으로 인해서 71년도에 닉슨이 뭐라고 했냐? 나 이제 금 안 바꿔준다. 이제 달러는 우리 미국 정부의 신용에 바탕을 해서 움직인다. 달러 가치는 우리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한다라는 걸로 바꿨죠. 71년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 71년부터 이제 이 달러라는 지폐는 그냥 어떤 종이 쪼가리가 돼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달러를 갖고 가면 일정한 금을 금을 줬기 때문에 이건 실제적인 어떤 가치가 이 금으로 보장이 됐던 거죠. 근데 71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이거는 돈의 가치가 있어. 니네는 이걸 받아들여야 돼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그런 존재일 뿐. 그냥 어떤 종이 쪼가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예전과는 달리 이때부터는 이제 연준의 역할이 좀 약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예전에도 연준의 역할은 어느 정도 뭐 있었겠죠. 뭐 어떤 뭐 금 태환해 준다거나 뭐 은행 간의 어떤 뭐 거래를 뭐 조정해 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긴 했을 텐데, 이 본격적으로 물가 안정 혹은 이 달러 가치 수호라는 그런 어떤 가치가 연준에 가장 중요하게 된 건 사실상 이제 닉슨 이후부터다. 71년 금태환 금지 이후부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돈의 가치를 금이 지켜줬는데 이제 금이 없으니까 이 돈의 가치만 전담해서 관리할 기관의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거를 떠맡게 됐고, 연준이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달러 가치를 관리해 오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이 달러의 수요와 공급 이런 걸 맞춰가고 통화량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때부터 물가 안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됐죠. 근데 초창기에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말 이쯤 가가지고 뭐 오일 쇼크 이런 것부터 해서 다양한 일들이 터지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이때 기준금리가 막 20%까지 올라가고 미국 폴 볼커가 나와갖고 인플레이션 파이트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때쯤부터 해갖고 71년 이때쯤부터 해갖고 연준의 이 모든 중앙은행들의 숙명은 그거다. 통화가치 수호가 가장 중요한 걸로 가장 중요한 걸로 어떤 못 박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최근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냐? 최근 같은 경우는, 최근이란 이야기는 2008년 금융위기쯤부터 해서 지금까지요. 최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고용과 물가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고용을 잡아버리면은 물가는 떨어지게 돼 있고, 뭐 물가를 하여튼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같이 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 갖고 불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불황이 오면은 고용 못 잡죠. 대신에 인플레이션은 잡힌 거죠. 그죠? 불황이 오면 물가가 오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호황이 오면 어때요? 고용은 잡히는데 인플레가 생기잖아요. 이게 원래 반비례 관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데, 이 2008년 이후부터, 금융위기 이후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 금융위기 극복한다고 미국이 돈을 풀었는데 이때는 근데 신기하게 인플레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때쯤부터 해서. 물론 그 전에서부터 슬슬 어떤 조짐이 나타나긴 했는데 이때쯤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게 나타났다라는 거. 왜냐? 알고 보니까 중국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중국이. 2008년에 미국이 양적 완화해서 통화량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는데 이 통화량이 다 미국 시중에서 놀아버리면 인플레가 엄청났을 텐데, 이게 전부 다 중국이라는 신흥국으로 흘러가 버려가지고 중국이 통화량을 다 받아내가지고 물가 상승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안 거죠. 근데 아무튼 2008년부터 해서 한 십몇 년 동안 이거 봐라, 물가와 고용이 같이 잡히네? 라는 걸 이제 연준이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야, 이제 이거 가만히 보니까 두 개 다 잡을 수 있구만. 그렇다면 연준 목표에다가 우리 넣어보자.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잡는다라는 거를 이제 목표에 넣어보자라고 한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최근의 트렌드라고요. 최근의 트렌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정도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은 최근 십몇 년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목표를 다 추구한다라고 하긴 했는데, 근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가 사실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독특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예전엔 무조건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밖에 못 잡는 상황이었거든요. 최근 10년만 두 마리 토끼가 다 잡힌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중국 덕분에. 근데 아무튼 이걸 보고 연준이 자신감을 가져서 연준 목표를 두 가지로 이렇게 넣어버렸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전통적인 관점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 무슨 일이 생기면요. 지금 벌써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가 도망가고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무슨 위기가 생긴다면 전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 대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잠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 대문에 뭐라 박혀 있냐면요. 설립 목적에 이거 하나만 나와 있어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정하여 라고 되어 있죠.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하여. 여기 보시면은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뭐 고용 안정이니 이런 건 없어요. 물론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단서를 달아놓긴 했지만, 어쨌든 저기 한국은행의 주요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한국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어떤 전통적인 그런 개념인 거죠. 아직 한국 같은 경우는 연준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는 고용 안정도 같이 추구할 수 있어라고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는 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물가 안정 도모한다고만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얘네가 어떤 좀 전통적인 그런 걸 잘 따르고 있는 거고, 연준이 이제 조금 자신감에 차가지고 좀 이례적인 그런 설립 목적, 뭐 어떤
자기네들 운영 목표를 조금 좀 이 두 가지로나 잡은 거죠. 근데 아마 조만간 한 마리 놓치게 생겼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연준의 생각은 좀 그러할 수 있다. 이 고용 안정 얼마든지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 돈 가치 지키는 게 사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침부터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연준의 머릿속과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좀 해봤어요. 이해가 좀 되셨을려나 모르겠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야겠죠. 다시 이제 어제 있었던 일 이런 거를 좀 살펴보자면은요. 뭘 먼저 봐야 되나? 일단 참 뭐 기사 나와 있는 거 하나씩 봅시다. 일단 한국 같은 경우도 당연히 물가 지표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제 오펙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오펙 회의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증산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재밌어요. 오펙 회의 하고 나서 바로 당장은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64만 8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나서 그런지 일단 아침에 일어나니까 유가는 다시 117달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사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약간 단기 변곡 자리 정도 됐습니다. 기술적으로요. 그런 자리였는데 64만 배럴 합의라는 내용을 듣고 일단은 다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 전 세계 수요의 0.7%래요. 0.7% 해당하는 숫자를 지금 유가가 하루에 막 몇 프로씩 오르는데 전 세계 수요의 0.7% 해당하는 양을 증산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이게 큰 이변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그래서 올랐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플레가 잡힐 수가 있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랑 인플레 둔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름값은 기름은 미국 정부에서 공짜로 퍼다 줍니까? 그런 거 아니죠. 기름도 내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기름값 오르면 어떻게 인플레가 이게 잡히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이 기름값 같은 경우 기술적 이야기 하자면 중요한 자리였다고요. 어젯밤이. 왜냐? 지난 몇 거래일 동안 3, 4거래일 동안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젯밤의 방향성이 좀 중요했다. 어젯밤에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가 앞으로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는데 역시나 추세대로 갔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죽을 수도 있었던 날인데 급반등을 하면서 117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오히려 이 아랫부분에 대한 지지력이 더 강해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미국장 기술적인 이야기를 드릴 때 했던 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장 기술적인 이야기 할 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저항을 누적시켰다. 죽을 수도 있는 날이다.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나면 어떻게 된다? 아래쪽에 지지력을 더 확보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 더욱더 지지력이 강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같은 꼴이 된 거예요. 유가도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도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115달러, 116달러의 꼬리로만 도전하던 부분을 드디어 이제 몸통으로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더 오를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일 없으면 전고점까지 목표치 열려 있는 겁니다. 한 125, 130까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잘 가고 있다라는 거. 기름값 오르는데 퍽도 인플레가 잡히겠다라는 생각이 퍽도 잡히겠네요. 그죠?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요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게 오늘 하나 있는데, 안 그래도 인플레 둔화론 요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요런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런 분석이 이런 시장이나 증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 방법이에요. 요거 어떤 텔레그램에 누가 메시지를 보내놓은 건데 요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런 거 논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건데, 보시면 ISM, Manufacturing PMI, New Order, Inventory, Supplier Delivery, Price Paid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인플레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 왜 약해지고 있냐? 여기 ISM PMI 지표들을 여러 개 살펴보니까 신규 주문이 떨어지고 있고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 재고가 증가하면서 납품 시간이 하락하고 있고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하락하고 있고 신규 구인과 고용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걸 보면은 인플레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신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주 정확한 모습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인플레 압력이 낮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인플레 압력 완화라는 이야기하고 이 경기 침체라는 거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인플레 압력이 완화될 수 있어요. 인플레가 둔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인플레 둔화와 경기 침체 혹은 불황과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이게 이제 이렇게 신규 주문도 줄어들고 재고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적당하면은 연착륙이에요. 근데 적당하지 않으면 경착륙이죠. 이런 생각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는 거. 물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죠. 어젯밤에 기름값 올랐다. 뭐 기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름은 바이든이 사줍니까? 아니죠. 기름도 내가 사야 돼요. 이런 점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인플레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인플레 압력 완화 좋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침체의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둔화에 대한 우려는 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ISM, PMI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50 위에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50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근데 50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침체를 걱정할 만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의 어떤 근거가 상당히 탄탄한 겁니다. 어떤 그 주장의 논리가 논리적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좀 살펴봤고 뭐 하려고 그랬더라. 이제 한국 증시하고 이런 거 좀 봐야 되겠죠. 참 요것도 참 우리 하나 볼만해요. 바이든 같은 경우 지금 슬슬 또 러시아 원유를 또 사줄까 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정의 이런 것과는 좀 그죠? 어떤 뭐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어 이렇게 보시면 좀 그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바이든 정치인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는 자기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고 어떤 전쟁 이슈는 그 자기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요소죠. 지금 그 두 요소가 상충하고 있고 그 와중에 자기 지지율을 높여보려고 그 와중에 뒷구멍에서는 러시아하고 뭔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뭐 재미있게 참고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세상 일 돌아가는 게 그렇다라는 거.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한국장하고 이제 오늘 밤 이야기 간단하게 하면 이 오늘 밤에도 저기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오늘 밤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어요. 논밤 페이롤스 요게 오늘 밤 나옵니다.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장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달러와 금리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차분하게 또 이렇게 하락을 해버려가지고 다시 되돌려서 중요한 지지 라인을 일단 붕괴시키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아직 뭐 완전히 중요한 라인을 뭐 깨고 그런 건 아니니까.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연준 위원들의 어떤 립 서비스 이런 것 때문인가 일단 계속 올랐죠. 이런 모습들 점검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얘가 3% 넘어가야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으니까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아유 오늘 아침에 딴 얘기 한다고 놓친 게 많네요. 빅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더 아래로 간다라고 봐줍시다. 만약에 오늘 밤에 이거 다시 장대 양봉으로 되돌리면 어제 하락이 속임수였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이건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더 아래로 간다라고 봐주자고요. 이것만 봐도 미국 증시가 더 앞으로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이라고요. 오늘 밤을 되돌리면 물론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되돌릴지 안 되돌릴지는 아직 모른다. 이 정도 이야기 했습니다. 자, 한국 증시 일단 오늘 또다시 오르고 있네요.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352란 자리 어제 말씀드렸죠. 그 자리가 지난 2거래일 동안 만들었던 양봉의 어떤 기초공사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 이 자리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뭐 앞으로 계속 더 오르는 쪽으로 일단 계속 반등이 더 진행되는 쪽으로 봐주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제 이렇게 하루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날개는 좀 꺾였죠. 당장 좀 탄력적인 상승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긴 합니다. 다시 머리 위에 저항이 쌓이긴 했으니까요. 그런 점들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겠는데 아무튼 오늘 352 싸움 다시 한번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삼성전자 뭐 봐야 되겠어요? 67,000원 또 지지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하여튼 다들 어떤 좁은 박스권 내에서 놀고 있네요. 이런 점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제 뭐 누가 봐도 반등이 좀 급했습니다. 그죠? 1238원짜리 다시 지지력 테스트 할 거니까 이런 점들 오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60에 대한 어떤 지지력 테스트와 뭐 이런 것들 그죠? 하겠죠?
사실 한국 증시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좀 이야기 좀 뒤로 뺐습니다. 요까지만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